저는 경상남도 어느 소도시에서 하얀 유니폼 하나를 입고 24년을 살아온 산부인과 간호사입니다. 누군가의 생애 첫 순간을 가장 가까이서 맞이하는 이 일이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처음 분만실에 들어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갓 25살이었던 저는 그 공간 특유의 냄새와 소리에 압도돼서 퇴근 후에도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죠. 그게 벌써 24년 전 이야기예요. 그 사이 저는 작은 동네 산부인과 의원에서 20년을 꼬박 채우며 환자분들이 저를 먼저 알아보고 찾아오는 그런 간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종합병원 산부인과 과장님이 직접 연락을 해오신 거였습니다. 김수진 선생님, 저희 병원 산부인과 수간호사 자리가 공석이 됐는데요. 선생님 이야기를 여러 경로로 듣고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이력서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차 한 잔만 하시죠. 저는 처음엔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어요. 20년을 한자리에서 일한 사람이 갑자기 큰 병원으로 간다는 게 설레기보다는 어딘지 두렵고 어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식탁에 앉아 밥을 먹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어요. 나는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냥 제자리에 고여 있는 건가? 남편 성우 씨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의 반응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밥상을 앞에 두고 TV 채널을 돌리면서 짧게 한마디를 던졌죠. 어딘진 몰라도 병원이면 다 똑같은 거 아니야? 힘들게 왜 옮겨? 그게 전부였어요. 응원도 걱정도 아닌 그 짧은 무관심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어쩌면 남편의 그 무심한 반응이 오히려 제 마음을 굳히는데 한몫했는지도 모르겠죠. 첫 출근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 유니폼을 다림질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조용히 한마디를 건네고 나서야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잘할 수 있어. 새 병원은 제가 다니던 작은 의원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분주했어요. 분만실만 3개에 신생아실이 따로 있었고 함께 근무하는 간호사만 12명이나 되는 곳이었죠. 처음 한 달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익히고 후배 간호사들과 호흡을 맞추는데 온 신경을 쏟아야 했거든요. 그래도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이상하게 뿌듯함이 밀려왔어요. 24년 경험이 쌓인 이 손이 낯선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게 새삼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웠죠. 그 무렵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한 게 처음엔 새 직장에 정신이 팔린 제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남편은 원래 학교 일이 끝나면 6시쯤에 꼭 집에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일주일에 두세 번씩 8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운동 모임이 새로 생겼다고 했고 저는 처음엔 별 의심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마주 앉아 밥을 먹는데 남편이 핸드폰 화면을 밑으로 뒤집어 식탁 위에 놓는 거예요.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왜 그렇게 눈에 밟혔는지 저도 그때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평소엔 밥을 먹으면서도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틀어놓는 사람이었거든요. 굳이 핸드폰을 뒤집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분만실에서 배운 게 있다면 급하게 말을 꺼내는 것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편이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준다는 것이었거든요. 새 병원 생활은 바쁘고 충실했고 저는 그 바쁨 속에 남편에 대한 작은 의심을 잠시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습니다. 산모들이 진통을 시작하면 달려가고 새벽에 긴급 분만이 있으면 뛰쳐나가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 시절의 저에게 병원은 일터이기도 했지만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어요. 집에 들어서면 이유 모를 무거운 공기가 느껴졌고
병원에서만큼은 적어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분명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22년째가 됐습니다. 젊은 시절엔 이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죠. 슬하에 자녀는 없었어요. 일찍부터 둘이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졌고 서로에게 기대는 것보다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에 더 익숙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학교에서 꽤 신망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참 가정적이고 성실한 분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고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은근히 뿌듯했었죠. 그런데 그 뿌듯함이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낯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적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집에서의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시선은 자꾸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한 이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싶은 마음이 의심보다 훨씬 더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퇴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내가 외면하고 있는 게 뭔지 나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거실불이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한참 이어지다 문이 열렸고 그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어요. 밥 있어? 나 먼저 먹을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단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이상함을 나는 도대체 얼마나 더 모른 척할 수 있을까? 아직 아무것도 확인된 건 없었어요. 하지만 24년 동안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을 지켜봐온 사람의 직감은 그날 밤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새 병원에서의 첫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남편의 그 작은 변화들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한 주에 두세 번이던 늦은 귀가가 여름이 깊어질 무렵엔 거의 매일로 늘어나 있었어요. 운동 모임이라더니 어느 날부턴 그 말조차 꺼내지 않고 그냥 늦는 날이 더 많아졌죠. 그 무렵 병원은 몹시 바빴습니다. 분만실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고 저는 그 분주함 속에 남편에 대한 생각을 억지로 밀어넣으며 버텼어요. 가을이 됐어요. 바람이 선선해지면서 저는 그제야 지난 반년을 차분히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딱 이 시점이었어요. 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고 증거라고 하기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그 묘한 중간 어딘가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남편이 운동 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저는 특별한 생각 없이 장을 보러 나갔다가 우연히 남편 차가 주차된 걸 발견했는데 그 위치가 학교 운동장 근처가 아니라 시내 카페 골목 한복판이었습니다. 저는 차 앞에 서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장바구니를 정리하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 감각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좋지 않은 소식을 마주하기 직전에 몸이 먼저 반응할 때 느끼는 그 떨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여느 때처럼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면서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뭐 먹어? 배고파 죽겠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왔냐고 카페 골목에 차가 있던데 그 말은 끝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왔어요. 남편은 그 무렵부터 핸드폰을 항상 손에 쥐고 다니거나 충전할 때도 안방 콘센트 말고 굳이 화장실 안쪽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사이 무심코 핸드폰 화면이 켜졌는데 잠금 화면에 문자 알림이 떠 있었어요. 저는 그 화면을 딱 1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이 낯설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누워 있는데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순간 저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해가 바뀌었습니다. 새해 첫날, 남편은 친구들 모임이 있다며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혼자 떡국을 끓여 먹으면서 작년 이맘때를 생각해 봤어요. 딱 1년 전엔 우리들이 마주 앉아 떡국을 먹으며 올해는 뭘 해볼까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그게 겨우 1년 전 일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돌아왔어요. 새 병원으로 옮긴 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후배 간호사들에게도 자리를 잡았고 과장님과의 호흡도 제법 맞아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의 저는 단단했는데 집에서의 저는 이상하게도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죠. 남편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저는 스스로에게 자꾸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있는 건지.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외출하고 빈집을 혼자 청소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 한 장이 나왔습니다. 한식당 영수증이었는데 날짜는 남편이 야근이 있다고 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인원은 둘이었습니다. 저는 그 영수증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러고 나서 조용히 접어서 제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어요. 감정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짜, 외출 명목, 귀가 시간을 휴대폰에 메모했어요. 간호사로서 수십 년을 기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이번엔 다른 종류의 기록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봄이 깊어지면서 남편의 휴일 외출은 더 잦아졌어요. 골프다, 동창 모임이다. 이유는 늘 그럴듯했지만 저는 이제 그 이유들을 메모장에 한 줄씩 받아 적었습니다. 병원에서의 어느 오후, 잠깐 쉬는 시간에 탈의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이 어딘지 피곤해 보였는데 이게 일 때문인지 집 때문인지 그 경계가 모호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요즘 좀 수척해 보이세요. 많이 피곤하세요?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드니까 좀 그런가 봐. 탈의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겨지자 그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어요.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편의 달라진 모습을 처음 느낀 지 꼭 1년이 지나가고 있었고 메모장엔 날짜와 이유들이 2페이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부터 저는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남편 몰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처음 상담 예약을 넣은 건 낙엽이 지기 시작하던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변호사님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움직인다면 증거가 먼저입니다. 저는 그날 상담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오후 근무를 이어갔습니다. 분만실 불빛 아래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고요했어요. 이 공간만큼은 제가 완전히 제 자신일 수 있었거든요. 그 뒤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줄 안 됐던 메모가 몇 달이 지나자 스크롤을 한참 내려야 할 만큼 길어져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는 날이면 가슴 한켠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겨울이 됐어요. 병원은 연말 특유의 분주함으로 가득했고 저는 그 바쁨 속에 몸을 파묻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신규 임산부 환자 접수 서류를 검토하던 중 보호자 연락처란에 적힌 번호 하나가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설마 싶은 마음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런데 손가락이 멈춰 있었습니다.
번호 옆에 적힌 이름 석자가 제가 22년 동안 불러온 그 이름이었어요. 숨이 잠깐 막혔어요.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느낌이 들었고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창고 쪽 복도로 빠르게 걸어갔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를 내려다보는데 글자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눈물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산모 곁에서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복도 구석에서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직업이 몸에 밴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 순간만큼은 유니폼이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복도를 다시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점심시간에 탈의실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왜? 뭐야 갑자기?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와. 할 얘기 있어. 갑자기 무슨 얘기? 오늘 좀 늦을 것 같은데? 늦으면 안 돼. 일찍 들어와. 저는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였는데 끊고 나서 핸드폰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생각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표정을 살피는데 평소와 다른 제 눈빛을 느꼈는지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밥 먹고 해.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요즘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있으면 지금 얘기해. 남편의 눈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 눈엔 그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숨기는 게 왜 있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운동 모임, 동창 모임, 뭔지는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밤 9시, 10시가 넘어서 들어오잖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피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운동 모임 있다고 했잖아, 몇 번을. 운동 모임이 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같이 마셔? 운동하고 집에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운동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이상해?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그렇게 문제야?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시선을 피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핸드폰도 화장실에서 충전하고 맨날. 그 한마디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거기 콘센트가 편하니까 그러는 거지. 성호 씨, 나 지금 싸우자는 게 아니야. 나한테 할 말 있으면 지금 해. 없으면 나도 더 안 물어볼게.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리며 밥그릇을 들었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군다. 나 피곤해. 밥 먹자. 저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어요. 억지로 꺼낸 말로는 아무것도 잡을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스스로 입을 열 생각이 없다는 걸 그 순간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날 밤 남편이 잠든 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1년 가까이 쌓아온 날짜와 이름들을 천천히 스크롤하면서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차갑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남편의 그 표정, 굳어버린 그 얼굴 하나면 충분했어요. 더 이상 제 안에서 설마라는 단어가 자리를 차지할 공간이 없어졌습니다. 감정으로 덤벼들면 지는 싸움이에요. 그건 지난 1년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출근하자마자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분만실로 들어서는데 어딘가 어제와는 다른 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지려는 마음과 버텨야 한다는 마음이 팽팽하게 당기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어요.
절대로 먼저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남편이 잠든 걸 확인하고 저는 처음으로 남편 핸드폰을 손에 들었어요. 잠금하면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는데 그게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 씁쓸하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열리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메시지 목록 상단에 있는 이름 대신 하트 이모티콘으로 저장된 번호가 있었거든요. 대화창을 열었어요. 스크롤을 올리면 올릴수록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백 개였고 날짜는 거의 1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문자들을 하나씩 넘기다가 손가락이 멈췄어요. 사진 파일 하나가 화면을 가득 채웠는데 그건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흑백의 작은 사진 안에 콩알만한 한 형체가 찍혀 있었어요. 사진 귀퉁이에는 산부인과 의원 이름과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로 남편이 보낸 문자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기 맞지? 진짜 실감난다. 저는 그 내용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숨을 쉬고 있는지조차 모를 만큼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한 장이 아니었어요. 몇 주 간격으로 찍힌 사진들이 대화창 사이사이에 계속 나왔고 아이는 사진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더 선명한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24년 동안 수백 장의 초음파 사진을 봐온 사람이에요. 그 사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지금 남편 핸드폰 화면에서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다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떨려서 화면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필요한 대화 내용과 초음파 사진들을 최대한 빠르게 저장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핸드폰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옆방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그날따라 유독 멀게 느껴졌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출근해서 담당 구역 라운딩을 도는 내내 어젯밤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후배 간호사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씩 늦게 반응하는 저를 스스로 느끼면서 정신 차리자고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기검진 일정표를 확인하는데 익숙한 이름이 보였어요. 그 임산부의 정기검진 날이었습니다. 저는 담당 간호사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오후 검진 내가 옆에서 같이 볼게. 너는 다른 쪽 봐줘. 진료실 문을 열기 직전에 저는 잠깐 멈춰섰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표정을 정리하고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마주한 그 사람은 생각보다 어려 보였어요. 30 안팎으로 보이는 얼굴에 배가 제법 불러 있었고 저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 많이 붓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됐어요. 저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의사 선생님께 증상을 전달했어요. 많이 불편하셨겠어요. 부종 증상 있으시다니까 확인 부탁드립니다. 진료가 진행되는 내내 저는 제 자리에서 차트를 정리하며 옆에 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잊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제 환자라는 것 하나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복도 한쪽에 잠깐 서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주말에 저는 혼자 남편 서재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랍을 살폈어요. 가장 안쪽 서랍 밑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는데 펼쳐보니 월세 계약서 사본이었습니다. 우리 집 주소가 아닌 낯선 주소였어요. 계약자 이름은 박성우, 날짜는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핸드폰으로 찍고 조용히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지만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 변호사를 만나 캡처한 문자 내용들과 초음파 사진들, 월세 계약서 사본을 내밀었어요. 변호사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책 사유가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까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는 생활비 계좌 내역도 함께 꺼냈어요. 매달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빠져나간 내역이었는데 그 금액이 두 사람의 월세와 거의 맞아떨어졌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빠진 게 맞다면 이건 재산 탕진으로도 볼 수 있어요. 선생님, 준비를 정말 잘하셨네요. 저는 웃지 않았어요. 잘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아남으려고 한 거라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분만 예정일이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서류 봉투는 제 병원 사물함 안쪽에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사물함 문을 열고 닫으면서 조용히 그날을 기다렸어요. 분만 예정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그날도 평소와 똑같이 새벽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유니폼을 입으면서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놀랍도록 평온해 보였는데 그게 진짜 평온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쳐서 무감각해진 건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학교 간다고 했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오늘 이 사람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인수인계를 봤는데 당직 간호사가 말했어요. 선생님, 오늘 오전에 311호 환자분 진통 시작됐어요. 아직 간격이 길긴 한데 오늘 분만 가능성 높다고 하시더라고요. 311호. 그 번호를 듣는 순간 가슴이 한번 크게 뛰었다가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차트를 확인하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진통 간격 계속 체크하고 변화 있으면 바로 알려줘. 오전 내내 저는 다른 병동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311호 쪽에 신경이 쏠렸어요. 진통 간격이 좁혀지고 있다는 보고가 2번 올라왔고 오후 2시쯤 분만실로 이송해야 할 것 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송 준비를 지시하고 분만실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저편에서 남편이 보였어요.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남편의 얼굴이 창백했고 그 옆에는 휠체어에 앉아 진통을 참고 있는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한 건 거의 동시였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멀리서도 보였고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습니다. 몇 초가 흘렀어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와 남편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세요. 안내 있을 때까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저는 더 이상 그쪽을 보지 않고 분만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분만실 문 앞에서 저는 잠깐 멈췄어요. 딱 3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 여자가 저를 봤어요. 진통이 심한지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아파요. 언제쯤 끝나요? 저는 젖은 수건을 집어 그 여자의 이마에 얹었어요. 잘하고 계세요. 숨 고르는 거 잊지 마세요. 손이 움직이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 이마에 내가 지금 수건을 얹고 있다는 게, 이 아기가 내 남편의 아기라는 게, 그 생각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부서지고 또 밀려왔습니다. 진통이 점점 강해졌어요. 분만 담당 의사가 들어오고 저는 수간호사로서 옆에서 상황을 체크하며 후배 간호사들을 지휘했습니다. 그 사람이 신음소리를 내며 손을 뻗었어요. 반사적으로 제 손이 먼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깜빡여서 그걸 억눌렀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건 내 감정보다 먼저인 거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었어요. 24년 동안 이 손으로 수백 명의 산모를 곁에서 지켜왔어요. 그 24년이 지금 이 순간을 버티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분만이 진행되는 내내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성을 붙잡자는 마음과 이 아이가 내 남편의 아이라는 절망감이 번갈아가며 밀려오는 걸 그냥 온몸으로 버텼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어요.
나왔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입니다. 저는 그 순간 짧게 눈을 감았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드는데 눈꺼풀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다시 수간호사였어요. 후배 간호사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산모 상태를 체크하고 아이를 인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덕분에 잘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차마 그 말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분만실 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섰어요. 저 멀리 대기실 쪽에서 남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가지 않았어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 문을 잠그고 나서야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그 공간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뒤에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내 차례야.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사물함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넣어둔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봉투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두껍고 묵직한 그 무게가 그동안 제가 버텨온 무게와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가방 안에 봉투를 넣고 유니폼을 벗었어요. 탈의실을 나오는데 후배 간호사 지연이를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선생님, 오늘 분만 힘드셨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여요. 응, 좀 그렇네. 나 오늘 일찍 들어갈게. 네, 들어가세요. 푹 쉬세요, 선생님. 저는 지연이 등을 가볍게 한번 두드리고 걸어 나왔어요. 이 아이가 내일 출근했을 때 어떤 얼굴로 저를 볼지 잠깐 그런 생각이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병원 정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번 신호가 울리고 변호사가 받았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진행해 주세요. 다 됐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법원 접수하고 나머지도 동시에 진행할게요. 선생님은 그냥 지금 주소로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어요. 택시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데 거리가 평소와 똑같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모든 게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체크리스트에 표시를 해나갔습니다. 이혼 소송 및 재산분할 청구서는 오늘 오후 법원 접수로 진행하고요. 남편분 학교 교장, 교감 앞으로 등기는 제가 바로 발송 처리할게요. 교육청 민원은 제가 오늘 오후 온라인으로 동시 접수할 거예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식 민원이 들어가면 학교 쪽에서 자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개월 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데 막상 실행 단계에 오니까 머릿속이 이상하게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맘카페 게시글은 선생님이 직접 올리시는 거죠? 준비해 두신 거 있으세요? 네, 다 써뒀어요. 날짜랑 사진이랑 계약서 사본만 넣은 글이에요. 잘하셨어요. 감정적인 표현 없이 사실만 나열한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사무실을 나온 건 오후 4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아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리 써둔 게시글을 열었어요. 남편이 활동하는 지역의 학부모 맘카페, 그가 학교에서 담당하는 학년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었습니다. 게시글에는 감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었어요. 날짜, 장소, 2번째 월세 계약서 사본 사진, 2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생활비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 내용만 담담하게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어요. 이걸 올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건 제가 아니었어요. 먼저 선을 넘은 건 그 사람이었으니까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가는 그 순간 이상하게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카페 창밖으로 퇴근 시간 인파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면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5분도 채 안 됐어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하더니 핸드폰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는 끊겼다가 다시 왔어요. 2번, 3번. 그 다음부턴 번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번호였어요. 교감 선생님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다 처리하고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받아야 할 전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창밖에선 해가 지고 있었고, 저는 오랫동안 그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침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던 그 뒷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분만실에서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도, 그 여자가 내 손을 잡던 감촉도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2손으로 감쌌어요. 24년 동안 새벽마다 남의 가족이 태어나는 순간을 곁에서 지켜온 사람이 오늘은 자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간 지 30분도 안 됐을 때였어요. 카페 안에서는 식어가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데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서 쉬지 않고 진동했습니다. 댓글 알림이었어요. 처음엔 몇 개씩 오더니 어느 순간부터 숫자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시글을 열어 댓글을 천천히 읽었어요. 분노한 학부모들,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 그리고 남편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의 댓글이 쉴 새 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애 학교 선생님인데 이게 사실이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고요. 또 다른 댓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작년 학교 체육대회 때 가정적이고 좋은 분이라고 다들 얘기했는데 세상에. 저는 댓글창을 닫았어요. 더 읽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퍼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저 혹시 박성우 씨 부인 되세요? 저는 이민지 엄마 되는 사람이에요. 민지가 지금 출산하고 산부인과 입원 중인데요.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어요. 그 이름, 오늘 분만실에서 제가 수건을 얹어줬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요. 방금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 남자가 유부남인 게 사실인가요?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오늘 이혼소송 접수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낮게 깔린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나한테는 노총각 교사라고 했어요. 도대체 얘는 무슨 생각으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순간엔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님도 몰랐던 거라면 따님도 피해자예요. 임신이야 요즘 혼전 임신 많다지만 출산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남편이 미뤄왔다면 따님도 분명 꺼림칙한 게 있을 테죠. 저는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느새 거리엔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대기실에 있던 남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남편은 산모 회복실에서 나와 복도에서 핸드폰을 확인하고 주저앉아 울부짖었다고 해요. 학교 교감에게서 전화가 먼저 왔고 동료 교사에게서 학부모에게서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서 연달아 전화가 쏟아졌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혼자 그 전화들을 받는 남편의 모습이 어땠을지 저는 굳이 상상하고 싶지 않았어요.
밤 8시가 넘어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제발. 저는 읽고 화면을 껐어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잘못했어. 알아. 그런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학교까지 이렇게 해야 했어? 제발 전화 좀 받아. 저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카페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차창 밖으로 불빛들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그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오늘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죠.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날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분만실에서 자기 손을 처음 받아낸 간호사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세상에 나왔겠죠. 저는 그 아이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은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안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유니폼 대신 입었던 사복을 바라보다가 그냥 그대로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고였다가 흘렀어요. 울음소리는 나지 않았는데 눈물만 계속 흘렀고 저는 닦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한참 뒤에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들어온 것 같았는데 발소리가 평소와 달리 거칠고 무거웠습니다. 안방 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어요. 그러더니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고. 저는 침대에 누운 채로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나 징계위원회 열린다고 했어.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맘카페에 올리는 건 또 뭐야? 동네방네 다 알리면 당신은 좋아? 그게 당신한테 뭐가 좋은데? 저는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을 해, 말을. 왜 가만히 있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22회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제정신이냐고? 나한테 지금 그 말이 나와?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오늘 분만실에서 그 사람 손 잡아줬어. 이마에 수건 얹어줬고 옆에서 아이 나오는 거 다 지켜봤어. 그 아이 울음소리 들으면서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당신은 알아? 알 것 같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막으려고 했는데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당신 핸드폰에서 초음파 사진 봤어. 우리 아기 맞지? 진짜 실감난다. 그 문자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근데 나 무너지면 안 됐어. 다음날 출근해야 했고 그 사람 검진 때마다 옆에 서 있어야 했고 오늘도 웃으면서 수고하셨어요 해야 했으니까. 수진아, 나 잘못한 거 알아. 근데 지금 이건 아니잖아. 학교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학교가 문제야? 학교가 문제냐고 지금.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섰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이야, 1년. 나 그 긴 시간 동안 혼자 다 알면서 버텼어. 당신이 늦게 들어오는 날마다 핸드폰에 날짜 적었어. 뭐라고 했는지, 몇 시에 들어왔는지 다 적었다고. 그러면서도 매일 아침밥 차렸어. 당신 출근하면 빨래 돌리고, 당신 부모님 명절 때마다 챙겼고, 당신 힘들다고 할 때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옆에 앉아 있었어. 근데 당신은 그 시간에 뭘 했어? 그 사람이랑 밥 먹고, 월세방 차리고, 초음파 사진 받아보고 있었잖아. 남편이 주저앉듯 소파 가장자리에 걸쳤어요. 수진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됐어? 미안하다고 하면 내가 분만실에서 버텼던 게 없어져? 그 사람 손잡아준 내 손이 지워져? 그 아이 울음소리가
내 귓속에서 사라져? 저는 목이 메어 말이 끊겼어요. 한참을 그냥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참지 않고.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남편이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한테 이렇게 할 자격도 없는 거 알아. 근데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쪽은 내가 다 알아서 정리할게.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어요. 무릎을 꿇은 남편의 뒷모습이 낯설지도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나. 그거 나한테 안 통해. 수진아, 22년 동안 당신 나한테 한 번도 무릎 꿇은 적 없어. 잘못할 때마다 그냥 내가 이해하고 넘어갔지 무릎은 안 꿇었어. 근데 당신은 지금 다 들켰으니까 무릎 꿇는 거잖아. 미안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잖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침묵이 제 말이 맞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아, 문 좀 열어. 얘기 좀 하자,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한동안 이어졌어요. 그러다 조용해졌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니까요. 유니폼 입고, 병동 나가고, 내 자리에서 내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생각 하나가 이상하게 저를 붙잡아줬어요. 눈을 감은 채로 그 생각만 붙들고 있다가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유니폼을 입고 병동으로 나섰어요. 라운딩을 시작하는데 후배 간호사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맘카페 글 저도 봤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싶어서요. 저는 잠깐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나 괜찮아. 근데 선생님, 진짜 대단하세요. 어제 분만실에서 그러고도 아무 내색 안 하신 거잖아요. 저는 차트를 들면서 짧게 웃었어요. 그게 내 일이니까. 자, 라운딩 시작하자. 그날 오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학교 쪽에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가 남편분한테 갔고요. 교육청 민원도 정식 접수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민지 씨 가족 측에서 남편분한테 따로 법적 대응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들어왔어요. 상대방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면 그쪽도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지금 사방에서 불이 붙은 상황인데 그 불은 제가 지른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쌓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타오르고 있는 거였어요. 퇴근 무렵 지연이가 따뜻한 커피를 하나 들고 왔어요. 선생님, 오늘 수고하셨어요. 별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선생님 편이에요. 저는 그 커피를 받아들면서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꾹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그 말이 오늘 제일 듣기 좋은 말이네. 병원을 나서는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저는 걸으면서 핸드폰을 꺼냈는데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수십 개였지만 하나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장해둔 번호 하나를 눌렀어요. 신호가 2번 울리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 무슨 일 있어? 갑자기 왜?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너 밥은 먹었어? 누나 울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저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겨울 하늘이 맑고 차가웠는데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안 울었어. 그냥 좀 힘든 날이었어. 누나, 나 지금 바로 갈까? 말만 해. 그 한마디에 저는 그냥 웃어버렸어요. 됐어, 이 녀석아. 누나, 괜찮아. 전화를 끊고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6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빠르게 마무리됐어요. 남편 쪽에서 소송을 길게 끌 여유가 없었거든요.
징계위원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빨리 정리하고 싶었던 건지 재산분할 협의에서 크게 버티지 못하고 합의를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결국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어요.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에 대한 재산탕진 혐의까지 더해지면서 징계위원회가 가볍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가정적인 선생님으로 통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타이틀을 잃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미 소문이 다 퍼진 뒤라 학교로 돌아가도 예전 같을 수 없다는 걸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민지 씨 가족은 따로 남편에게 법적 대응을 했어요. 유부남인 줄 모르고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그쪽에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다고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알고 싶지도 않고요. 저는 지금도 같은 병원, 같은 자리에 있어요. 흰 유니폼을 입고 새벽에 출근하고 분만실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는 순간을 곁에서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올 때 현관이 조용하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 고요함이 낯설었는데 이젠 그게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부부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출근합니다. 이제 제 발걸음엔 무게가 없어요.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지만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스스로를 놓지 않으셨던 그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사연을 읽는 내내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배신당한 자리에서 분노로 무너지는 것도 슬픔으로 주저앉는 것도 아니라 조용히 준비하고 끝까지 본분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정리하셨잖아요. 그 냉정함이 사실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버텨낸 끝에 나온 건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분, 앞으로의 삶은 오롯이 본인만을 위한 시간이 되길 황혼의 편지함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이 편지함을 계속 열어두는 힘이 됩니다.